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을 하나로 쭉 이렇게 한 줄로 연결을 하면 지구를 두 바퀴를 돌고도 남는 양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어느 작은 혈관 하나 중요하지 않은 혈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혈관은 정말 중요해서 막히면 큰일이 납니다. 다리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게 되고요.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생깁니다. 그런데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히면 돌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섭죠. 돌연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장재식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순환기내과 장재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 인사를 드리면서 돌연사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겁을 드렸는데 돌연사라는 게 선생님 이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걸 말씀하는 건가요? 뭐 의미가 뭐가 됩니까? 예, 돌연사의 정확한 정의는 예. 증상의 발현 이후에 예. 24시간 이내에 달리 설명되지 않는 사망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장병의 증상이 발생한 후에 1시간 이내에 예. 사망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심장병에 의한 돌연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보통은 이유를 알 수 없게 되고 이제 뭐 사체 부검을 해보거나 이래야 이유를 알 수 있을 텐데 네. 대체로 심장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네, 말씀을 심장 해주셨습니다. 보통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돌연사가. 예,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돌연사의 빈도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한 해에 그러면 돌연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보기에. 돌연사의 정확한 빈도는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예. 국내 자료를 보면 통계청 자료에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2만 1천여 명의 돌연사가 발생했다 이렇게 네. 통계로 나와 있고 예. 이 중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심장병에 의한 돌연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에 2,100분 정도가 2만 1천여 명. 2만 천. 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이 또 다 심장병일 것이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게 될 이 관상동맥 질환이 그 중에는 가장 흔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이런 얘기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관상이라는 게 뭐 얼굴 보고 이렇게 뭐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런 관상인가? 그거 아닙니다, 선생님. 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관상동맥이라는 동맥은 이제 우리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뛰면서 우리 몸에 그 산소,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인데 이런 예. 심장의 근육에다가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이제 관상동맥이고 예. 이 관상동맥은 옛날에 임금님이 쓰던 그 관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예. 관상동맥으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양을 보시면 우리가 뭐 그 신라 시대, 백제 시대 보던 그 왕관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왕관, 관상, 동맥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게 선생님 보니까 이렇게 크게 세 가닥이 있네요. 네. 네. 관상동맥은 먼저 우측에 우관상동맥 한 가닥이 나가고 예. 좌측에 이제 두 가닥이 있는데 좌측의 혈관은 이제 좌주관부라는 큰 혈관에서 좌전하행지, 좌회선지 이렇게 두 가닥으로 나누어서 심장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장을 먹여 살리는 평생 뛰어야 하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혈관이 세 개가 있다 말씀해 주셨고 이 세 개의 혈관 중에 뭐 큰 거 하나가 막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두 개, 세 개 다 막히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막히는 보통 주 원인이 아마 동맥경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면서요, 선생님? 예, 관상동맥도 우리 몸의 다른 혈관과 마찬가지로 동맥경화증을 겪게 되는데 네. 우리 몸의 경동맥이라든지 뇌혈관 그리고 신장동맥 그리고 하지동맥, 대동맥 등도 동맥경화증을 겪게 되겠습니다. 네. 이 동맥경화증은 혈관에 그 찌꺼기,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부터 점점점 이렇게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심하게 쌓여서 네. 나중에는 이렇게 혈관을 막게 되는 그런 질환이 이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젊을 때부터 예를 들면 뭐 20대부터 계속 쌓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증상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하나의 노화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과 함께 네. 생활 습관에 어떤 그런 교정이 되지 않는다면 좀 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네. 가속화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이제 동맥경화증의 이른 특징이 나이에도 되겠습니다.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예, 좀 더 이른 나이에 심지어는 한 20대 초반에서도 동맥경화증이 생기곤 합니다. 선생님이 보신 환자 중에도 네. 20대 초반 환자들이 있는 거죠. 예, 20대 환자들 중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동맥경화증이 있고 심지어 이제 20대 초중반에서 이제 심근경색증으로 발현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한테만 생기는 병인 줄 알았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식습관하고 관계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서구적인 그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예. 뭐 운동 부족, 예. 또 비만증, 뭐 패스트푸드의 어떤 공급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동맥경화증의 심한 어떤 그런 증가를 급격한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은 층의 흡연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지금 원인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흡연도 같고요.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림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만은 이게 스님 절반 정도 막힐 때까지는 증상이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관상동맥뿐만 아니라 이 동맥경화증을 일으켜서 혈관이 좁아졌을 때 네. 일정 수준 이상 좁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증상을 느낄 수가 없고 특별히 어떤 그 징후가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반까지 이렇게 막혀 있어도 나머지 절반으로 피가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검사가 더 중요해진다. 심장 혈관에 생기는 그러니까 관상동맥에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이 있는데 요 두 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 네. 구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예. 이제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면서 협심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예.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그러니까 이제 빨리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추운 날씨에 노출이 된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을 때 예. 가슴이 아프게 되는 증상을 협심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이런 좁아진 혈관에서 한 군데 또는 두 군데의 동맥경화반이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파열이 되었을 때 네. 이게 이제 혈소판이라든지 뭐 적혈구 등이 네. 응집을 해서 혈전을 형성하고 이것이 혈관을 막아버려서 네. 그 막힌 혈관에 공급을 받는 그런 심장 근육의 괴사가 일어나는 병이 예.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히기 전이 협심증인 거고 막히고 난 다음에 이제 심근경색이 되는 건데 그러면 맞습니다. 경과도 완전히 다르겠죠. 네, 협심증의 경우에서는 이제 통증이 발생하고 나서 네. 우리가 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제를 혀 밑에 넣는 네, 거 그거.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제를 우리가 혀 밑에다가 네. 사용을 했을 때 예. 바로 흉통이 소실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협심증인 네, 거고. 맞습니다. 네.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우에서는 이제 휴식을 한다든지 네. 이런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에서도 반응이 없고 아. 30분 이상 급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이제 네. 급성 심근경색증의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 아팠다가 좋아졌다가 요런 게 계속되면 요건 이제 협심증이 내가 계속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네, 있을 거고 맞습니다. 이게 어느 날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고 뭐 나이트로글리세린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 이건 심근경색이 왔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협심증이 어느 정도 이제 경과가 진행한 다음에 네. 이제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해서 예. 급성 심근경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부르고 예. 이것도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하고 비슷하게 아주 응급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협심증은 그러니까 이제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이걸로 사망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심근경색은 정말로 막혀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실제로 굉장히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예. 1시간 이내에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발생을 하는데 예. 이것은 이제 바로 심정지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바로 처치가 되지 않는다면 네. 우리가 사망을 할 수가 있는데 119를 부르면서 빨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그렇죠.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 심폐소생술을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네. 4분이면 뇌 손상이 발생을 하고 예. 10분이 경과되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응급처치를 하시면서 119에 빨리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연락을 하면 보통 10분 안에 오시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걸 하고 있어야 하는데
자주 봅니다만은 이게 또 이런 상황이 닥치면 막 또 긴장하셔갖고 뭐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응급처치하는 요령. 네. 일단 환자가 흉통이 있으면서 예. 의식이 소실된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네. 그리고 환자를 바로 눕힌 상태에서 네. 두 손을 네. 겹칩니다. 이렇게 겹쳐서 네. 이렇게 가슴 가운데 흉골, 가슴뼈를 강하게 네. 그 1분에 100회 정도 네. 5에서 6cm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로 마사지를, 심장 마사지를 시행을 해야겠습니다. 굉장히 깊이 눌러야 되는 겁니다. 네. 그죠? 5에서 6cm니까 예. 상당히 깊고 이 늑골이 골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예. 됩니다. 그래서 예. 간혹 이렇게 늑골이 부러질 것을 염려해서 네. 너무 살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뇌 손상이라든지 예. 이런 뭐 돌연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119가 올 때까지 열심히 잘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내가 이걸 계속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중간에 늑골이 부러지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야 정상적인 마사지가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119 응급구조사분들이 오시기 전까지 그 10분이건 몇 분이건 저희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응급처치하는 거, 그다음에 이 응급처치분들이 기사분들이 이제 환자분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 필요한 처치, 검사 처치를 다 받으시는 것, 요까지 시간이 얼마 안에 들어와야 회복이 가능한 거죠. 이걸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됩니까? 골든타임은 우리가 한 2시간 정도로 2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급성심근경색증 때 막힌 혈관을 얼마나 빨리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느냐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이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출발을 해서 병원에 도착을 해야 이 예. 2시간 안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증상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심장 증상인지 뭐 위 증상인지 이건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네, 바로 전화하시고 심폐소생술 바로 들어가셔야 그래야 2시간 안에 처치가 가능하다. 네, 골든타임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 자, 어떤 증상을 보고 우리가 심근경색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느냐? 일단 다 알고 계시는 건 흉통입니다. 가슴 아픈 거. 근데 그 전에 선생님 의심해볼 만한 그런 애매한 증상들 뭐 좀 우리가 준비할 만한 증상들 없을까요? 예. 사실 이제 70%가 네. 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예. 전조 증상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간혹 이래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예. 급성심근경색증을 앓고 치료하고 나서 네. 그때 증상이 전조 증상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런 경우가 지나고 대부분이라고 나니 보면 그게 되겠습니다. 그거였구나. 네. 네, 네. 그럼 그런 증상으로 말씀드리면 네. 가슴 가운데에서 좀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네. 가슴 꾹 누른다든지 쥐어 짠다든지 어. 따갑다든지 예. 뭐 이런 증상과 함께 네.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숨이 좀 더 차다든지 평소하고 좀 다른 호흡 곤란 예. 그리고 식은땀을 흘린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심장 맥박이 갑자기 빨리 뛰거나 느리게 뛰거나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서 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증상이 애매해서 뭐 예를 들면 나는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그냥 소화가 좀 안 됐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가 그 위장병이라든지 식도염이 워낙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예. 가슴 쓰림이 있다든지 속쓰림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에 이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증보다는 예. 식도 질환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도염 증상이 있다면 네. 일단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되 네. 적절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네. 심장 증상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애매한 그런 전구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심근경색의 증상은 통증이 될 겁니다. 보통 네.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데 제가 당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대부분의 심근경색증 환자가 예. 전형적인 그런 급성 심근경색증의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예. 가슴 가운데가 쥐어짜거나 뻐근한 느낌, 그리고 누르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리고 이제 간혹 고춧가루를 뿌린 듯한 아주 따가운 느낌이 30분 이상 네. 지속이 됩니다. 예. 또 간혹 호흡 곤란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화를 막 내다가 욱 하고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욱하는 성격 가지신 분들, 뭐 이렇게 화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분들께 심근경색이 더 잘 오기도 합니까? 네, 뭐 많은 경우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예.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예. 일단은 화를 잘 내시는 분 또 욱하는 성질이 있는 분들은 예. 이렇게 급격히 화를 내면 예. 어떤 생리적 활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고 이것이 원래 약해져 있던 그런 동맥경화반에 파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맥의 그 혈소판이라든지 적혈구가 혈전을 형성해서 막아버리게 되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발현하는 경우가 간혹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라도 욱하는 성격은 고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그럼 선생님 반대는 어떻습니까? 욱하는 분들이랑 늘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화나는 일도 많고 한데 참아야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분도 그러실 거고 아니면 뭐 가정에서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는 영향이 없을까 싶어서요. 급성심근경색증과는 좀 더 다른 분류가 되겠지만 이런 네. 내적인 화를 예.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라는 질병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병 이러면 그냥 우리가 정신과 영역에서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심장도 스트레스를 받는군요. 네, 예. 맞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하고 비슷하게 예. 뭐 심장 근육에 그런 움직임의 장애가 오고 오. 호흡 곤란이라든지 흉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예.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예. 2, 3주 후면 호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가 지속이 된다면 뭐 심부전증이라든지 예. 부정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래를 통해서 병원을 오셨건 아니면 응급실을 통해서 병원으로 오셨건 병원으로 오시면 일단 이게 심장 관상 동맥에 문제가 맞는지 확인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검사는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급성심근경색증을 비롯한 뭐 네. 협심증 등의 관상동맥 질환의 진단은 네. 비관혈적 검사와 네. 관혈적 검사가 있습니다. 이를 피를 보지 않는 검사와 피를 보는 검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관혈적 검사는 일반적으로 협심증의 진단을 위해서 처음부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비관혈적인 검사를 먼저 시행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운동부하 검사가 있을 것이고 예. 또 심근 관류 스캔이라는 검사가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검사가 심장 혈관 CT 검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운동부하 검사가 이렇게 잘 뛰지 못하는 그런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이제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운동부하 검사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진단율이 좀 낮기 때문에 네. 현재 많이 권고되는 방식은 심장 혈관 CT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 요즘 많이 받으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검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심장 혈관 CT는 심장 혈관 정맥에다가 우리가 조영제를 네. 주사를 해서 예. 심장 혈관을 마치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그런 어떤 해상도를 가지고 관상동맥의 뭐 협착이라든지 동맥경화의 상태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제를 넣고서 CT를 찍으니까 네. 그 관상동맥의 모양이 그대로 다 드러나겠군요. 네, 맞습니다.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디가 좁아져 있는지 네. 딱 정확하게 그림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 말고요. 요즘 조영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또 네. 계시니까 이게 석회화를 계산을 해서 또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네. 있던데 이건 뭔가요, 선생님? 칼슘 스코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관상동맥에 그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예. 관상동맥을 CT로 촬영을 했을 때 우리가 예. 그러니까 칼슘이 있으면 동맥경화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칼슘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서 네. 0에서부터 이렇게 300 이상, 뭐 예. 많게는 1000 이상 이렇게 되는 것까지 그런 환자분들까지 이 관상동맥을 질환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검사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도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시는 거는 그 이제 스텐트를 이렇게 삽입하기 위해서 받는 검사가 또 조영제를 넣어서 관상동맥을 직접 촬영해 보는 게 있죠. 네. 네. 예, 관상동맥 조영술, 예. 우리가 심혈관 조영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검사가 네. 있는데 이 검사는 이제 우리가 그런 비관혈적인 검사들, 뭐 예. CT라든지 운동부하 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사에서 어느 정도 관상동맥에 질환이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된 분들에게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개는 이 요골동맥이나 네. 아니면 다리의 대퇴동맥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심장혈관에 관을
집어넣어서 이제 예. 조영제를 사용하면서 네. 이제 혈관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검사를 하면서 바로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그런 시술을 그대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관이 그 좁아져 있는 상태를 바로 확인을 한다면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유도 도관을 삽입을 하고 예. 와이어라고 하는 이렇게 가느다란 철선을 예. 관상동맥의 좁아진 부위에다가 음. 삽입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어떤 풍선이라든지 네. 스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 기구들을 넣어서 혈관을 넓혀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검사를 하면서 치료를 바로 같이 할 수 네.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심증일 때는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이분들은 시술은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네, 협심증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 혈관이 뭐 40%, 30%, 50%가 좁아져 있다고 해서 이렇게 협심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있는데 네.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할 때 그것을 이제 협심증이라고 그러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90%가 좁아졌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환자는 이제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증상을 협심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자, 협심증 증상만 있다면 이분은 치료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협심증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혈관을 확장을 시켜주거나 네. 맥박을 느리게 해서 음.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이렇게 통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협심증의 약물 치료에는 1차 약제와 2차 약제가 있습니다. 1차 약제는 칼슘 기량제와 베타 차단제라는 약제가 있는데 예. 이것은 이제 심장 맥박을 느리게 해서 이완기에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어떤 협심증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약제다 말씀드릴 수 있고 예. 2차 약제로는 이제 나이트레이트라든지 니코란딜, 이바브라딘 뭐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네. 뭐 좀 어렵지만 이런 약제들도 우리가 심장 맥박을 느리게 한다든지 예. 아니면 이제 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예.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산소를 심장 근육에 잘 이렇게 가도록 해줘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지를 보면 이제 협심증 정도에서는 그냥 약을 먹는 정도로만 네, 조절을 맞습니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이 좀 나쁘게도 협심증이 아니라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이 됐다, 다 막혔다. 그래서 증상도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뚫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시술이 되는 거죠, 선생님. 네, 시술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술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을 해서 예. 관상동맥의 좁아진 혈관을 확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유도도관을 관상동맥 입구에다가 위치를 시키고 가느다란 철선을 어떤 심장 혈관이 막힌 부위에 그 아래쪽에다가 위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풍선을 넣어서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텐트를 넣어서 혈관을 근본적으로 넓혀주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저 그림을 보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들어와서 풍선으로 확장을 시키고 스텐트를 이렇게 벌려서 이제 그 상태대로 혈관이 확장이 된 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선생님. 네. 그러면 이걸 들어간 김에 여러 개를 넣어서 다 확장을 시켜놓으면 좋지 않나라는 약간 무모한 질문을 좀 드려보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텐트 시술을 해서 예. 사망률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서도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이라는 그런 질환에 국한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협심증의 경우에서는 이제 아주 질환이 광범위하다든지 예. 약물 치료에 반응이 하지 않는 경우에 예. 협심증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약물 스텐트가 도입된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스텐트 시술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져서 예. 스텐트를 많이 넣을수록 더 좋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스텐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런 스텐트가 많이 들어갈수록 예. 어떤 스텐트 재협착이라든지 예. 스텐트 혈전증 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스텐트를 최소한으로 넣는 방향으로 그런 치료의 방침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술 도구이긴 하지만 이게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분들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다. 이걸 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스텐트 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만 그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받으셨다는 분들도 가끔 봅니다. 이분들은 이름을 보면 이렇게 다른 길을 우회로를 뚫어줬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인가요, 선생님? 우리가 관상동맥의 협착이 아주 심한 경우 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스텐트 시술을 시행할 수 없을 때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슴으로 가는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팔의 요골동맥, 예. 다리에 있는 정맥을 떼다가 이렇게 심장에 협착이 있는 부위 아래쪽에다가 예. 혈관을 연결해주는 그런 시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 방금 설명하신 관상동맥 우회술은 이제 흉부외과에서 하시는 수술이고 이건 조금 규모가 큰 수술이고요. 선생님께서 직접 하시는 건 이제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많이 네. 하시는데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뭐 일상적으로 거의 매일 이런 환자분들을 접하기 때문에 예. 좀 전형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첫 번째 환자분은 70대 남자분인데 예. 새벽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따가워서 일어나서 평소에 당뇨병으로 다니고 계시던 예. 근처 병원에 이제 연락을 하고 응급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흉통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사들, 뭐 혈액 검사라든지 심전도라든지 이런 검사를 시행을 하던 도중에 마침 심전도를 촬영하던 중에 환자에게 이 부정맥, 그러니까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검사를 하던 도중에 병원에서 급성심정지, 돌연사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문제가 생겼군요. 네, 병원에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얼마나 빨리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네. 응급처치가 이루어졌겠습니까? 다 옆에 그래서, 계시니까. 네. 네. 그래서 전기 충격, 그러니까 전기적 동율동 전환을 3차례 하고 예. 심장 마사지를 해서 이 심장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연락을 해서 예. 저희 병원에 오게 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 이제 퇴원을 하셔서 생활을 잘 네.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그때 급성 심근경색증에서 이제 돌연사 그리고 어떤 전기적 동율동 전환 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네. 갈비뼈가 여러 군데 부러져서 아직까지도 통증을 좀 느끼고는 계시지만 예. 이제 아주 뭐 잘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상생활 지금 다 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늑골은 좀 뭐 부러졌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제대로 하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니까 네. 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예는 40대 남자분으로 평소에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 평소에 크게 다른 증상을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네. 한 2시간 전에 병원에 오시기 한 2시간 전에 네. 아내분하고 뭐 이야기를 하시다가 뭔가 예. 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가슴이 따가우면서 이렇게 쪼이는 듯한 그런 흉통을 발생이 돼서 응급실에 바로 내원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심전도를 촬영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때 네. 급성 심근경색증은 아니지만 아주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의 어떤 협심증이다 하는 것을 진단을 하고 예. 저희가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약물 네. 치료를 하고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그럼 시술을 받으시고 얼마 만에 퇴원을 하셨나요?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그 협심증의 경우에서는 네. 다음 날 퇴원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좀 불안정했던 그런 협심증의 경우에서는 대개는 이틀 정도 있으면 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에서도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3살 이내에 퇴원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그런 경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술도 잘 받으셨고 퇴원하셔서 별 문제도 없고 퇴원도 굉장히 빨리 하셨고 네. 그럼 이분들은 안심하시겠네요 일단. 그럼 네. 나는 이제 됐어 스텐트도 튼튼한 걸 박아놨고 이제 난 다시 원래대로 생활할 거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부터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스텐트 시술을 포함한 심혈관 중재술을 시행받은 분들에게 중요한 치료 2가지는 네. 항혈소판 치료와 콜레스테롤 저하제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항혈소판제 치료는 아스피린은 평생 사용을 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P2Y12 억제제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예. 이 약제를 이제 환자의 상태라든지 병변의 상태에 따라서 네. 또 출혈 위험도에 따라서 예. 적게는 3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까지 아스피린과 같이 복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은 네. 평생 드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담배는 뭐 당연히 끊어야 되겠고 그럼요. 예.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인자에 따라서 우리가 베타 차단제라든지 전환 효소 억제제라는 약제도 같이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평소에 그 식이 습관 조절이라든지 네. 뭐 운동요법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결국은 동맥경화의 원인이 콜레스테롤이었던 건데 네.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게 평소에 조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동맥경화증 그러니까 음. 우리가 급성심근경색증이라든지 협심증뿐만이 아니고 네.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그렇죠. 하지 동맥 질환, 예. 대동맥 질환 뭐 이런 질환에서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네. 혈관을 한 군데 뭐 두 군데 이렇게 뚫어주는 것이 완치가 아니고 예. 평소에 이제 동맥경화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네.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상동맥 질환을 앓은 분과 같은 초고위험도 환자에서는 네. LDL 콜레스테롤을 70 미만까지 떨어뜨리도록 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좀 내가 게을러서 약을 안 먹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먹고 있으면 진행되고 있던 동맥경화도 조금 그 치료가 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이 약을 계속 먹으면?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이 동맥경화증에서 이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이 아주 특효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좁아진 혈관에서 아주 불안정한 그런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네. 스타틴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좀 안정화된 그런 동맥경화반으로 바뀌고 예. 이런 동맥경화반은 이제 예.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빼먹지 말고 꼭 부지런히 남은 평생 드시기를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먹을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관상동맥 질환 또 걱정되시는 분들 또 이미 질환이 있으신 분들 평소 생활 습관 중에 어떤 것들을 조심하시면 좋은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이제 위험 인자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맥경화증의 가장 주된 원인인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떨어뜨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 높다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 그 외 위험 인자인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비만 뭐 등을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담배는 당연히 끊어야 하겠고요. 예. 운동은 저희가 일주일에 3차례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하는 것이 아주 좋겠고요. 네. 음식의 경우에서는 특별히 제가 뭐 제한을 하진 않지만 골고루 드시되 네. 좀 소식을 하는 것이 추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또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면 네. 이런 동맥경화증이라든지 심근경색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채식으로 바꾸시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관상동맥 질환 중에서도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요즘 어떤 검사들 치료들 하고 있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장재식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죠. 운동할 때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있다 하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겁니다. 오늘 보신 방송 비타민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Doctor 인사이드 다음